자, 개항이 됐습니다마는 참 세간이 제때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7년 후에 세간이 드디어 문을 열게 됩니다. 이것은 1882년에 미국과 우리 간에 맺은 조미수 통상교역에 드디어 간세 조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우리는 간세 자주권이 들어가 있는 세간을 문을 열게 되는, 이 세간을 문을 열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해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해서는 간세를 받았어. 이 나라 살림을 쓰는 데 쓰고, 이 간세를 내지 않는 이제 감시 업무, 밀수를 잡는 일이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참 유감스럽게도 이 당시 세간을 운영했던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아닙니다. 청나라에 있는 유럽인들을 우리가 고빙해서 우리 세간 업무를 바친 것이죠. 어떻게 하면 오늘날 용어로 말하자면 아웃소싱을 시켰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이 조선인이 아닌 이 유럽인들이 이 세간 업무를 하고, 또 심지어는 우리 세간의 행정이 중국의 청나라에 기속이 되는 듯이 이러한 아주 참 어두운 역사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그 이면의 역사는 또 재미있죠. 사실은 여기 보십시오. 이 보시면은 주로 외국인들이 이렇게 세 사람이 나열되어 있는데, 참 이 사람들은 우리 부산항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들이죠. 제 우측에 있는 사람이 멜렌도르프입니다. 독일 사람이죠. 오늘 같으면 간세 청장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실 세간이 만들 당시에 청나라에 있는 유럽인들 13사람을 고병해 옵니다. 참 고종의 지시를 받고 저 사람이 개항장에서 이 해관을 문을 열게 하는데요, 우리 해관이 초창기 이 문을 열고 그러한 운영을 하는 것은 청나라의 영향이 좀 깊습니다. 제일 먼저 문을 연 것이 인천 해관입니다. 1883년 6월 중순이었고요. 그 다음에 원산이 두 번째로 또 6월 달에 문을 엽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부산 해관은 그해 11월 3일에 문을 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11월 3일이 일본 천황의 생일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어떤 또 학자들은 이보다 더 앞당겨서 7월 초경에 세간이 문을 열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나갔던 우리 세간의 공문을 보면은 아무래도 업무가 7월 초에 열린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 부산을 일본이 감히 오래전부터 탐탐히 노리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섣불리 여기까지 영향이 많이 미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천황 생일에 맞춰서 11월 3일에 문을 열었다는 것은 아무래도 부산은 일본의 영향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여기 서 있는 분은 저희 부산 해관 초대 세관장, 그러니까 초대 해관장이 되겠죠. 넬슨 로바트입니다. 영국 사람인데 자기 처가가 미국이었습니다. 자기가 발령받아 왔을 적에 보니까 자녀가 4명이었습니다. 3녀 1남을 낳았는데요. 그때 막내딸을 데리고 왔었죠. 그리고 자기 부인과 함께 왔으니까 부산에서는 외국인이 이 조선 땅에, 이 부산에서 최초의 이 가족을 형성한 최초의 외국인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고요. 부산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롯데백화점이 있는 그 앞에 보면 부산 데파트가 있는데요. 그 자리가 예전에 포구였습니다. 그게 일본 사람의 그 가옥을 빌렸다, 가옥을 빌려서 세간의 문을 열었다, 이렇게 역사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는 제대로 된 세간이라는 이 간사를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 해관장이 사는 간사는 오늘날 그 복병산 북쪽 지석에, 오늘날 부산항의 북항, 그러니까 오륙도가 잘 보이는 전망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에 자리를 했었습니다. 부산항과 또 연관을 위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 엘렌입니다. 이 엘렌은 선교사지만은 사실 앞에 어로라는, 어스라는 이러한 용어가 붙죠. 청나라에 사실 어로 선교사로 왔습니다만은 세간이 들어서고 나서 그 다음에 9월 17일에 남승호라는 배를 타고 상해에서 출발해서 나가사키를 거쳐서 그때 올 적에 태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잠시 대마도에 들려서 겨우
부산항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가 태풍으로 많이 망가졌고, 사실 저녁에 다시 인천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또 피로에 젖혀 있었죠. 그래서 하룻밤을 이 부산서 묵게 되면서 초대 해관장 댁을 만나서 이 관문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게 됩니다. 아니, 우리 세관이 들어서고 나서 가장 최초의 밀수는 무엇일까요? 공식적인 것은 번역된 성경이 최초의 밀수였습니다. 번역이 된 성경 약 6천 권을 중국 상해에서 남송하는 배를 타고 이 조선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을 거쳐서 인천에 갔는데, 기독교란 것은 이 조선 측에서는 야속이라 불러서 사실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 특히 성경도 하나의 금서였습니다. 이것이 들어왔으니까요, 큰 문제를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조정에서는 이 성경을 채운 것을 두고 큰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책임자인 멜론돌프로부터 어떤 이야기 했느냐, 당장 이 성경을 밀수한 사람을 잡아서 엄단에 체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이 성경을 밀수했던 본인들이죠, 그 당시에 기독교의 세례를 받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멜론돌프로 하여금 이걸 빼달라고 합니다. 멜론돌프가 자기 집에 들어가서 생각해 보니까 아침마다 보는 것이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자기 간사에 갖다 놓게 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성경을 가져가라는 것이었죠. 지금 이 공간은 바로 해관이 하는 주 업무를 보여주는 전시 공간이 됩니다. 아날로그 방식으로 말하자면 세관은 첫째, 이 관세를 받아서 나라 살림 쓰는 데 쓰도록 하고, 두 번째가 이 관세를 내지 않는 일종의 밀수행위죠. 이 밀수꾼을 잡는 것, 밀수를 감시하는 것이 이 세관의 오랜 전통입니다. 물론 오늘날 와서는 이 다양한 법에 의해서 다양한 이 물건들이 공항을 들어오기 때문에 참 세관의 업무도 상당히 까다로워졌습니다만은, 본래 세관의 업무는 이 관세죠. 이 관세를 받는 거죠. 아날로그 때는요, 너무나 보시면은 오늘날보다도 그 서류 크기도 크고 손으로 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맞게 되면은 마지막에 관세 납부가 되게 되면은 청인을 찍어줘야 했습니다. 이 청인을 찍으려면은 얼마만큼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오후 한 3시간만 되면은 우리 부산 세관에는 보면서 굉장히 그 기둥이 크고요. 그 다음에 이 높이가 아주 다른 데와 건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서울역의 한 광장과 같다고 할까요? 왜 그렇게 컸겠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민원인들이 와가지고요, 이 수입 면장 하나를 찾아가기 위해서 담배도 피우고요, 진짜 그야말로 손에 땀이 찔 정도로 이걸 갖다 조마조마 기다렸던 그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있다 보면은 들리는 소리가요, 웅웅웅웅 했고, 그 다음에 창문틀을 통해서 담배를 피우다 보니까 그 굴뚝에 연기 나가는 것처럼 그만큼 부산 세관이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수출 업무의 첫 관문이었습니다. 그 현장이었습니다. 사실 그야말로 참 도태기 시장처럼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전산화 시대, 이 보시면은 이 시대가 천천히 움직여가면서 지금 페이퍼리스 시대 됐습니다. 참 우리나라는 IT 산업이 발전해서 참 이 통과라는 업무 자체가 모든 것이 전산화되다 보니까 그야말로 우리는 선진화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많은 세관원들이 우리 한국의 이 세관 통과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서 찾아오는데요. 그러나 우리도 과거에 보면은 참 남의 나라의 서류를 가져와서 근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수입 면장이 되는데요. 이것은 청나라에서는 양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본 무라야마라는 사람이 제등, 램프 등을 수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 필기구가 뭡니까? 보세요. 붓글씨입니다. 10개 품목을 적어야 되는데 이 한 장에 붓글씨로 한 품목밖에 적지를 못했죠. 또 반대로 우측에 있는 것은 이 수출 면장입니다.
여기는 보니까 또 일본어로 이 당시에 주로 우리가 미국이 많이 나가죠. 그래서 쌀미차입니다. 세 번째 란에 쌀이 나갔다는 건데요. 이것도 한 장에 한 풍만 적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수입 면장이 되는데 이 면장에 또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이 자리에 붙여져 있을까요? 어느 하루날 이 부산에 산다는 박충이라는 어른이 이 수입 면장을 같이 포함을 해서 이 표구를 해 왔었습니다. 자청 물어보니까 자기 집에 오래된 액자가 있어서 이걸 뜯어가지고 다시 자기가 포구를 하려고 하는데 최고 마지막에 보니까 초벌기로 붙었던 것이 이러한 서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물에 사뿐히 불려가지고 떼서 가만히 보니까 이 부산 해관이라는 강공서 명칭을 보고 이것은 부산 세관으로 가야만이 제자리를 찾는 것이다 해서 부산 세관에 가져온 겁니다. 참 이 사람이 이런 해안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 오래된 1900년대에 나왔던 이 부산 해관의 수출입 면장이 이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박충희 씨는 이 수입 면장을 부산 세관에 기증을 하고 2년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국보급이 되는 이런 보물이 제자리에 앉을 것을 아는 분이었다고 저는 칭송을 해주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수출을 통해서 성장해야 되고 수출을 통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자,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나갔던 수출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우측이 수출품, 이 좌측이 수입품입니다. 자, 수출품을 먼저 보겠습니다. 보면은 주로 1차 상품입니다. 그 다음에 해방을 하고 6.25 전쟁 당시 보십시오. 뭐 공장이 있습니까? 수출 상품이란 것이 이 당시에 보면요. 고철입니다. 탱크가 망가지고 총이 망가지고 이것이 수출품이 됐는데요. 참 1952년 당시 이 부산 제1부대에서 고철 1600여 톤을 싣고 이 고리호라는 배가 최초로 태평양을 건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당시에 또 대표적인 것이 보면은 이 중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일하게 한국 국고에 수출하고서 들어온 달러가 중석불, 중석달러였습니다. 이 중석은 그러니까 무게가 있고 가장 단단하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주로 이 탱크라든지 아니면은 이 총과 같은 이런 무기를 만드는 데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되면서 서서히 수출로 통해서 살아야 되는 수출 드라이브 정책이 펼쳐질 때입니다. 부산에서 하면 합판이 아주 유명했었죠. 합판. 이것이 그 당시 제1위의 수출품이었습니다. 1위였고요. 신발도 부산에서 또 나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 참 재미있는 품목이 가발입니다. 가발.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수출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당시 우리 어머니들은 다 머리를 떠와가지고 그에 비녀를 꼽았지 않습니까? 이 비녀가 없어지고 모든 것이 카트머리가 되는 시대가 바로 1960년대 이 가발 수출로 인했습니다. 참 이 가발은요, 우리가 오늘날 이 반도체, 세계적인 이 K-팝, 이 시대를 창출하는 가장 가슴 아픈, 가슴이 뭉클하는 우리 살점과 같은 수출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가발은요, 해상화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유행을 타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항공화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잉 화물기를 도입한 것도 이 가발 수출과 관련되는데요. 1960년대 이 가발이 우리나라에서는 네 번째 가는 품목이었는데 부가가치 면을 볼 적에는 1위였습니다. 그 다음에 1980년대 오면서 이 중공업 시대가 시작됐죠. 그래서 자동차라든지 조선이라든지 그리고 이 전자제품이 서서히 이 세계 시장에 이 두각을 나타내게 되고, 참 오늘날 시대는 우리 휴대폰을 통해서 반도체를 통해서 참 첨단 제품들이 그리고 통신 장비 이런 것들이
세계 시장을 섭렵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저는 볼 적에 이 단계별로 이렇게 참 수출품이 참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걸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더 발전해서 20년, 30년 후에 무엇을 얹어 놓을 것인가, 이 자리에. 그런 의미에서 이 수출 전시장은 우리에게 큰 어떤 사명감을 준다 할까요? 예,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세간이 오래전부터 해왔던 수출입과 그 다음에 이 관세를 받아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밀수를 감시했던 거, 이 핵심이 이 주 업무가 아날로그 시대 때 세간의 업무였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주로 설명해 드렸고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은 또 좀 흥미가 있죠. 최근에 영화 밀수를 통해서 이 밀수라는 것이 굉장히 뭐냐면 흥미있게 이 세간의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은 밀수. 부산항에는 과연 개항한 이후에 어떤 품목이 밀수로서 많이 들어왔을까? 그 기법은 어땠을까? 밀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